저는 강혜원입니다. 쉰둘이고 20년 넘게 대학병원 간호부장으로 일했죠. 그런데 지금은 남편이 운영하는 의료기기 회사 메디텍의 이사라는 명함만 가진 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정민수 대표의 아내로만 불렀습니다. 메디텍 창업주였던 시아버지의 며느리라는 사실도 이제는 희미해진 기억 같았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회사가 남편에게 넘어간 해가 2018년이었고 저는 그날 이후 병원과 집 사이에서만 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은 휴유를 말했고 저는 묵묵히 따랐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현명한 아내로 만들 거라 믿었지만 결국 껍데기만 남았죠. 어제는 남편의 5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했죠. 전복죽을 끓이고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상은 정성스럽게 차려졌고 집은 깨끗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접시까지 정성으로 채웠죠. 그런데 남편은 집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해외 바이어와 긴급 미팅이 생겼다고 했죠. 저는 어리석게 기다렸습니다. 9시를 넘기고 11시를 지나 새벽 1시가 될 때까지 말입니다. 현관문이 열렸을 때 남편이 들어왔고 그 옆에 서지민이 있었습니다. 우리 딸 다은이보다 겨우 6살 많은 마케팅 팀장이었죠. 서지민의 목에는 새 목걸이가 반짝였고 남편의 셔츠에는 향수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환한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표정은 온화했지만 속은 얼음처럼 차가웠죠. 남편은 당연한 듯 거실을 지나갔고 서지민은 생일 축하 케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선언 같았죠. 저는 조용히 촛불을 껐습니다. 바람이 꺼뜨린 것처럼 보였지만 제 손이 움직였죠. 마음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죠. 서재 깊은 곳에 있는 낡은 서류철 냄새였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맨 위 선반을 뒤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둔 봉투가 있었죠. 공증 도장이 찍힌 양도, 계약서와 오래된 통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통장에는 비상금이라 적혀 있었고 예금주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창업주가 보유, 지분을 아들에게 양도하되 특정 조건 발생 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가 박혀 있었죠. 저는 숨을 고르고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만료 기한은 없었습니다. 회사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경영자의 배임이 확인될 때 그 문장이 칼날처럼 번뜩였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한석준 변호사가 떠올랐죠. 시아버지 때부터 회사 법무를 담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에게 제 사정을 털어놓은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죠. 통화가 끝나자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생일상을 치웠습니다. 남은 음식을 모두 버렸죠. 접시를 씻을 때마다 마음속 서랍이 하나씩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엇을 잃었는지 분명해졌고 무엇을 되찾아야 할지 선명해졌죠. 서지민의 웃음소리가 멀어지고 계약서의 문구가 더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증거로 싸우겠다고 했죠. 저는 바닥을 닦고 손을 씻었습니다. 물이 흘러내리는 동안 과거가 떠올랐죠. 시아버지의 작은 공장에서 처음 일을 도왔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간호사 경력을 살려 작업자들의 건강을 관리했죠. 손끝으로 혈압을 재고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건강은 기본이라고 시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죠. 그리고 오늘 그 믿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서지민이 만든 새 질서는 화려했지만 허술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했고 속은 구멍투성이었죠. 저는 허리를 펴고 거울을 마주했습니다. 배신은 늘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고 증거도 늘 가까운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 새 검은 수첩을 놓았습니다.
표지 안쪽에 날짜를 적었죠. 첫 줄에는 한 문장을 새겼습니다. 증거가 진실을 말한다. 문장을 닫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숨이 천천히 가라앉았죠. 내일은 새벽 5시에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움직이되 목적만 다르게 세우기로 했습니다. 겉은 평온하게 유지하고 속은 예리하게 갈기로 했죠. 복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정리라는 말이 조용히 가슴에 자리 잡았죠. 제 자리를 되찾는 일, 시아버지의 유산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두가 인정할 진실만을 쌓아 올리는 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불 꺼진 집은 조용했고 새벽의 기운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었죠. 시작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물을 끓이고 아침을 준비했죠. 식탁은 언제나처럼 단정했고 제 표정도 같았습니다. 다만 손끝을 움직이는 리듬에는 미세한 긴장이 흘렀죠. 정민수는 신문을 펼쳤고 서지민은 일찍 회의가 있다며 나갔습니다. 다은이는 병원 당직이라 집에 없었죠. 남편의 침묵을 억지로 깨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심은 스스로 잘하니까요. 저는 식탁을 정리하면서 영수증을 따로 모았습니다. 전날 백화점 쇼핑백과 포장지도 챙겼죠. 버릴 것과 남길 것을 나누는 일은 제게 익숙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저는 외출복을 입고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종로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죠. 오래된 의료 기록을 보관하는 업체였습니다. 그곳에서 시아버지가 생전에 받으셨던 건강검진 기록을 복사했습니다. 필요한 날이 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의료 기록에는 말보다 강한 증거가 담겨 있으니까요. 점심 무렵 저는 한석준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호텔 라운지 구석에 앉았죠. 그는 제 손에 장갑을 건넸습니다. 지문을 숨기라는 뜻이 아니라 각오를 다지라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계약서와 통장을 건넸고 한석준은 조용히 페이지를 넘겼죠. 그는 조건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배임과 중대한 손실, 2가지 요건을 정확히 입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이미 회사 안에서 첫 번째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관계의 균열은 신뢰의 붕괴로 이어지고 신뢰의 붕괴는 곧 숫자의 흔적을 남기죠. 그가 떠난 뒤 저는 곧장 구청으로 갔습니다. 메디텍이 최근 신고한 의료기기 허가 서류를 열람 신청했죠. 절차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공공기록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저는 그 사실을 오래 잊고 살았을 뿐입니다. 오후에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방문 목적은 간단했죠. 직원 건강 상담이라는 명목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전 저는 의료 자문 역할로 자주 들렀습니다. 그 출입증이 아직 유효했죠. 저는 격리과 옆 휴게실에 모인 서류들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된 저녁 모임의 영수증들, 특정 호텔의 높은 금액 청구 내역, 일정과 맞지 않는 시간의 과도한 지출, 눈에 띄는 패턴들이 줄지어 있었죠. 저는 손으로 종이를 다듬듯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흥분하지 않기, 기록만 남기기, 필요한 건 정확한 날짜와 금액뿐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저는 생산부 뒤편의 품질관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시아버지 때부터 회사를 지켜온 김영수 부장이 근무 중이었죠. 60을 넘겼지만 아직도 현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가움과 미안함이 섞인 표정이었죠. 저는 길게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충성심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저는 위임장 양식을 꺼내놓고 조심히 설명했습니다. 명분은 단순했죠. 창업주의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권한 위임. 김영수는 펜을 잡았습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 때 제 심장도 박자를 바꿨죠. 회사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구름은 낮게 깔렸죠.
마음은 오히려 맑았습니다. 작은 돌멩이부터 모으는 일. 거대한 벽은 늘 가장 약한 곳부터 무너지죠.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니 다은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레지던트 가운을 입은 채 피곤한 얼굴이었죠.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지만 저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제게서 배울 겁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배우게 될 거죠. 거실 시계가 8시를 가리킬 때 정민수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넥타이는 헐렁했죠.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차를 내왔습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갔고 저는 조용히 뒤따라갔습니다. 서재 책상 서랍은 늘 반쯤 열려 있었죠. 남편은 문서를 감추려 했지만 정리는 허술했습니다. 파쇄기 옆 상자에는 검토 중인 계약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표지만 휴대전화로 촬영했죠. 날짜와 제목, 사진은 말없이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작은 프린터로 법인카드 내역 몇 장을 출력했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특정 날짜, 특정 호텔, 특정 금액. 나열만으로도 의혹이 완성되는 구조였습니다. 다음 단계는 틈을 벌리는 일이었죠. 제가 크게 나서지 않아도 두 사람의 욕심은 서로를 갉아먹기 시작할 테니까요. 저는 익명의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이사 한 명의 메일함으로 들어갈 겁니다. 사진 몇 장과 숫자 몇 줄이면 충분했죠. 소문은 늘 바람을 타고 퍼집니다. 저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 깊은 곳에 봉투를 꺼냈습니다. 계약서의 모서리를 살짝 접어 표시를 만들었죠. 가장 중요한 조항에 손끝을 올렸습니다. 배임이 확인될 경우라는 문구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배임은 주관적이지만 증거가 쌓이면 객관이 됩니다. 저는 거실 창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죠. 멀리 도로의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소음은 잦아들었고 집 안에는 얇은 긴장만 남았습니다. 서지민은 회의 자료를 준비한다며 늦게 들어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가볍고 자신만만했죠. 저는 인사만 건넸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지만 마음은 계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주주 명부를 확인할 계획이었죠. 10년 넘게 지분을 들고 묵묵히 기다린 사람들의 이름을 다시 모을 겁니다. 그들이야말로 시아버지가 남긴 시간의 증인들이니까요. 복선은 충분히 깔렸습니다. 집 안의 권력이 흔들리고 회사의 금고에는 구멍이 났죠. 다음은 남편의 신뢰와 서지민의 야심을 정면으로 부딪히게 하는 장치를 걸어야 했습니다. 저는 책상 위 검은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줄을 적었죠. 기록은 기억보다 오래 남는다. 그리고 기억은 언젠가 누군가를 심판한다. 펜을 놓자 손끝이 따뜻해졌습니다. 두려움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방향이 생긴 두려움은 힘이 됩니다. 저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에 어둠이 퍼졌고 숨은 일정하게 고르게 흘렀죠. 내일은 더 바빠질 겁니다. 저는 눈을 감고 마음속 창고에 불을 하나 더 켰습니다. 준비는 실행이었고 실행은 곧 증언이 됩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창문을 여니 서리가 유리에 맺혀 있었죠. 저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늘 그렇듯 된장국과 나물 그리고 구운 생선이 놓였죠. 정민수는 식탁에 앉자마자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모른 척 물잔을 내려놓았죠. 그의 입에서 서지민의 이름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지민이가 언론에 뭔가를 흘린 것 같아 정말 어이없네라고 했죠. 그는 독백처럼 말했지만 제게 들리라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경계와 불안이 섞여 있었죠. 제가 의도한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지만 속으로는 차분히 계산했습니다. 그 두 사람의 관계는 단단해 보였지만 신뢰가 아니라 이익으로 엮여 있었죠. 욕망이 같을 때는
서로를 감싸지만 욕망의 방향이 어긋나면 그 순간부터 의심이 시작됩니다. 식사가 끝나고 남편이 나간 뒤 저는 다은이의 방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의학 서적이 펼쳐져 있었고 노트 한쪽에 서지민 팀장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딸의 필체는 흐릿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와 회사 이야기하지 말기.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다은이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의자에 앉았죠. 딸이 상처받지 않게 지키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아이는 스스로 진실을 발견하게 되는 법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이죠. 다은이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고요. 오후에는 다시 한석준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미 메디텍의 내부 회계 보고서를 입수해 두고 있었죠. 보고서에는 불분명한 지출 항목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눈에 띄었죠. 해외 임상시험 대행 비용. 금액은 3억 원이 넘었고 결제자의 이름은 정민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집행 시기는 서지민이 유럽 출장을 간 시기와 정확히 겹쳐 있었죠. 한석준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닙니다. 배임의 증거로 충분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듯했지만 곧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건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의 싸움입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죠. 기록을 이어갑시다. 다음 날 저는 병원 동기에게 익명으로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서지민이 임상 데이터를 조작한 정황이 담긴 문서였죠. 그 동기는 의료 전문 기자에게 정보를 넘겼고 이틀 뒤 경제지에 짧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메디텍 신제품 임상 데이터 신뢰성 논란. 신문 한 귀퉁이에 실린 기사였지만 그 영향은 컸습니다. 주가가 하루 만에 8%나 하락했죠.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민수는 사무실을 뛰쳐나갔고 서지민은 그의 호출을 받았죠. 그날 밤 두 사람은 늦게까지 서재에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벽을 뚫고 나왔죠. 내가 시킨 적 없잖아. 그럼 기사 내용은 어디서 나왔죠? 서로의 말을 끊고 비난이 오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그 소리를 들었죠. 뜨거운 물이 손등을 덮어도 뜨겁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이미 그보다 더 차가웠으니까요. 밤이 깊자 문이 쾅 닫혔습니다. 서지민이 먼저 나갔고 남편은 술병을 열었죠. 그는 취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은 결국 배신자들이 만든다. 착한 사람은 오래 못 가. 그 말이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조차 모르는 그 오만함이 역겹게 느껴졌죠. 저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이 방에 들어간 뒤 저는 서재 문틈을 살폈습니다. 책상 위에는 계약서 파일이 흩어져 있었죠. 그 중 하나에 유럽 의료기기 수입 독점 계약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날짜는 일주일 뒤. 저는 파일의 첫 장만 휴대전화로 찍었죠. 그 문서에 명시된 수입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바로 서지민이 전에 다니던 회사였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사적인 관계가 사업적 유착으로 번졌고 그 끝에는 회사의 배임이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내일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눈을 붙였는데 꿈속에서 시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흰 가운을 입고 제게 말했죠. 건강은 기본이다. 그 말이 다시 귓가에 남았습니다. 기본을 저버린 사람에게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경고처럼 들렸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은이를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괜찮아요. 선배랑 같이 가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미 아이도 어른들의 세계를 배우고 있었죠. 저는 말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회사 근처의 카페였습니다. 그곳에는 김영수가 약속대로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예전에 회장님이 남겨두셨던 겁니다.
봉투 안에는 의료기기 안전점검 보고서가 있었고 마지막 장에는 시아버지의 서명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정민수의 서명도 함께 찍혀 있었죠. 날짜는 회사 인수 직전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위험, 장비에 대한 교체 권고가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제 집행 내역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끝이 차가워졌죠. 남편이 시아버지의 보고서를 무시하고 회사를 헐값에 가져갔다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자 다은이가 제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아빠랑 서지민 팀장 사이에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죠. 그런 일은 신경 쓰지 말아라. 하지만 다은이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늘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다 알아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아이의 말이 끝나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고 그 옆에는 또 서지민이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들어왔죠. 저는 저녁을 차렸고 남편은 자리에서 잔을 들었습니다. 이제 곧 회사가 새롭게 도약할 거야. 그의 말은 승리 선언 같았지만 저는 그 문장 속에 숨은 불안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요. 식사가 끝난 뒤 저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김영수가 건넨 서류를 다시 꺼냈죠. 낡은 종이에서 병원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시아버지의 서명이 흐릿했지만 분명했죠. 손끝으로 그 서명을 따라가니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혜원아, 사람의 약속은 종이보다 무겁다. 저는 그 문장을 마음속으로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이제부터는 누가 옳고 그른지가 아니라 누가 기록을 남겼는지가 세상을 정할 거라고요. 밤이 깊어지자 저는 수첩을 열고 오늘의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덮을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30년이다. 잉크가 번지는 소리가 귓가를 울렸죠. 내일 두 번째 증거를 꺼낼 차례였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더 이상 평온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비가 내리고 있었죠.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냉기가 손끝을 시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죠. 저는 서랍 속의 수첩을 열고 오늘의 목록을 적었습니다. 첫 줄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재무팀 문서 보관실 열쇠 확인. 어젯밤 남편의 책상 위에서 본 수입 계약서 원본이 거기 있을 거라 확신했죠. 아침밥을 준비하며 일부러 서지민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죠? 얼굴이 많이 상했네. 서지민은 얄미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께서 믿어주시니까요. 큰일 앞두고 잠이 안 오네요. 그 말에 잠시 눈을 마주쳤죠.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동자는 서늘했습니다. 서지민은 자신이 아직 승리자라 믿고 있었죠. 하지만 그 믿음이 오래가지 않으리란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자 저는 서류 가방을 챙겨 들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출입증을 제시하자 경비가 잠시 머뭇거렸죠. 사모님, 최근에는 가족 출입 제한이 있는데요. 저는 담담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직원 건강 검진 계획입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승인하셨죠.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제 얼굴을 권위로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사무실 복도를 따라 걸을 때마다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재무팀 옆 보관실이라는 표지판이 붙은 문 앞에서 멈췄죠. 열쇠는 여전히 직원 휴게실 옆 벽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죠. 오래된 먼지 냄새와 철제 캐비닛의 차가운 기운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두 번째 서랍 날짜가 2023년 9월로 표시된 폴더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계약서가 섞여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한 장씩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죠. 유럽 독점 수입 계약서 원본. 표지를 열자 제가 어젯밤 본 그 서류와 같은 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추가 문장이 보였죠.
보증 자산으로 메디텍 본사 건물 일체를 포함한다.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의 근간을 담보로 잡고 있었던 겁니다. 시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터전이 한순간에 위험에 처해 있었죠. 복사기를 켜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사모님 여기서 뭐 하세요?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서지민이었죠. 서지민의 손에는 커피가 들려 있었고 표정은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예전 서류 좀 확인하러 왔어요. 옛날 생각나서. 서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죠. 시아버님 이야기를 아직 잊지 못하셨나 봐요. 참 다정하시네요. 서지민의 말 속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죠. 오히려 똑같이 웃었습니다. 그럼요, 사람은 잊을 걸 잊어야 하죠. 서지민은 제 옆을 스치며 폴더 하나를 집어 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발소리를 세웠죠. 그 여자의 구두 소리가 복도 끝까지 멀어지는 소리가 마치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복사본을 들고 한석준을 만났습니다. 그는 문서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이건 명백한 법적 근거입니다. 창업주의 자산을 무단 담보로 잡았으니 양도 계약의 조건이 충족됩니다. 이걸 공개하면 메디텍의 대표권은 사모님께 돌아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복수의 시작이 아니라 종착점이 눈앞에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아직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스스로 무너지게 해야 합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오니 다은이가 현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엄마, 병원에서 서지민 팀장 기사 봤어요. 횡령 의혹의 이름이 나왔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딸의 어깨를 감쌌죠. 괜찮아. 이제 세상이 제대로 보기 시작한 거야. 다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제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제 아이에게 남길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걸 보여주는 것. 밤이 깊자 다시 서재로 향했죠.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책상 위엔 휴대전화 충전기가 꽂혀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미리 보기 메시지가 떠 있었죠. 지민 씨 조심해요. 기자들이 냄새를 맡았어요. 저는 그 문장을 본 뒤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죠. 균열은 이제 균열이 아니라 붕괴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시아버님, 당신의 약속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창문 밖 비는 그칠 줄 몰랐죠. 그러나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평화로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낮아 공기가 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맑음은 불안했죠. 폭풍 전의 고요처럼 모든 것이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이틀째 회사에 머물렀습니다. 전화를 걸면 받지 않았고 서지민도 모습을 감췄죠.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은이는 말을 줄였고 저는 집 안의 시계를 맞췄습니다. 매 순간이 기록되어야 했으니까요. 오후에 한석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민수 대표가 해외 투자자 미팅을 연기했습니다. 대신 내일 비공식 기자 간담회를 연대요. 아마 명예 회복용 쇼일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번쩍였죠. 명예 회복. 바로 그 단어가 계약서의 조건을 뒤집을 마지막 열쇠였습니다. 그는 회사의 명예를 이미 훼손했고 이 간담회에서 그걸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겁니다. 저는 곧장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집 서재의 감시 카메라 저장 장치를 확인했죠. 며칠 전 남편과 서지민이 말다툼을 벌일 때의 영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소리와 표정이 분명히 녹화되어 있었죠. 남편이 내가 시킨 적 없다. 내가 다 꾸민 거잖아라고 외치는 장면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회사 내부 비리의 확실한 증거였죠. 저는 USB에 영상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넣어 한석준에게 보냈죠. 이걸 내일 기자석 뒷줄에 앉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우연히 흘러가게요.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제 눈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 너무 앞서지 마세요. 아니요, 이제는 앞으로만 가야 합니다. 밤이 되자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죠. 그는 거실에 앉아 신문을 펼쳤지만 글자를 제대로 읽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차를 내주며 물었죠. 요즘 서지민 씨는 못 봤어요. 그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 여잔 이제 끝났어, 실수했거든. 그 한마디가 제게는 신호처럼 들렸죠. 짐승이 덫에 걸린 소리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서재로 들어갔고 저는 방문 틈으로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는 문서를 태우고 있었죠. 불길이 파쇄기 위에서 번졌습니다. 그 빛이 그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죠. 저는 천천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모든 사본은 제 손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죄를 감추려 불을 질렀지만 불은 이미 다른 곳에서 타오르고 있었죠. 다음 날 오전 기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회의실 구석에 앉아 있었죠. 언론들은 예상보다 많이 모였고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정민수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연단에 섰죠. 최근의 논란은 모두 오해입니다. 메디텍은 단 한 번도 품질과 신뢰를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화면 뒤에서는 이미 다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시킨 적 없다. 내가 다 꾸민 거잖아. 그 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회의장을 울렸죠. 기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군가가 비명을 질렀고 카메라가 일제히 돌아갔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거렸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죠. 불륜 관계가 사실입니까? 임상 조작은 누가 지시했습니까? 남편은 의자를 붙잡았지만 무너지는 성벽처럼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명예는 완전히 무너졌죠.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제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의 시선은 무너진 왕에게 쏠려 있었으니까요. 건물 밖으로 나오자 하늘은 맑았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목 위에 긴장감이 서서히 풀렸죠. 이제 계약서의 문장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배임이 확인될 경우 모든 권리는 원상회복된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시아버님 절반은 이겼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끊겼죠.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그가 어디로 향하든 그의 그림자는 두 개로 나뉠 겁니다. 하나는 과거의 거짓말이고 다른 하나는 제가 던진 진실이었죠. 두 그림자는 언젠가 반드시 서로를 삼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침마다 들리던 커피 머신 소리 대신 냉장고의 웅웅거리는 소리만 울렸죠. 남편은 회사로부터 공식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그가 술에 취해 들어오는 걸 봤죠. 얼굴은 창백했고 넥타이는 풀리지도 않은 채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물컵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그 컵을 내리치듯 탁자에 두며 말했죠. 너지, 내가 한 짓이지. 그의 눈은 짐승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피하지 않았죠. 무슨 말씀이에요? 본인이 한 일의 결과일 뿐이죠. 그 말에 그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너를 어떤 여자로 만들었는지 알아. 순한 척, 얌전한 척하면서 결국엔 다 가져가네. 그 순간 제 안의 마지막 연민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죠. 그건 틀렸어요. 당신은 제게서 모든 걸 빼앗았을 뿐이에요. 저는 이제 돌려받는 중이에요. 그는 웃음 대신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오래된 시계의 초침 소리가 거실을 채웠죠. 그리고 불현듯 그는 주먹을 들어 테이블을 쳤습니다. 유리잔이 깨지며 바닥에 쏟아졌죠. 저는 손을 다치지 않으려 조심히 유리 조각을 모았습니다. 손끝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죠. 30년간 마음속에 쌓인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국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긴 숨소리와 함께 집은 다시 조용해졌죠. 그날 밤 저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서류함은 이미 텅 비어 있었죠. 하지만 금고 위에 봉투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혜원에게.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과 오래된 열쇠가 들어 있었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너의 시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금고 열쇠다. 진실이 필요하면 직접 열어봐라. 하지만 후회할 수도 있다. 글씨는 삐뚤었지만 그가 평생 숨겨온 비밀이 그 한 문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저는 그 열쇠를 손에 쥐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커다란 액자, 시아버지의 사진이었죠. 오래전부터 그 액자 뒤에 숨겨진 공간이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액자를 떼어내자 뒤편에 작은 금고가 나타났죠. 금속 표면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열쇠를 꽂자 낡은 철제 문이 뻑뻑하게 열렸죠. 금고 안에는 현금 다발과 금괴 그리고 서류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제 시선을 붙잡았죠. 메디텍 인수합병 계약 원본. 30년 전 메디텍이 정민수에게 넘어간 바로 그 문서였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죠. 그곳엔 작은 특약 조항이 있었습니다. 인수자 정민수의 귀책 사유로 명예가 실추될 시 창업주의 직계 가족은 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권리를 가진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 조항은 계약서와 정확히 맞물리는 열쇠였죠. 저는 금고 안의 서류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문틈 사이로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핏기 없이 질려 있었고 손에는 잔이 들려 있었죠. 그걸 어떻게 찾았지?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준 열쇠로 열었어요. 그는 허탈한 웃음을 흘렸죠.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군. 내 시아버지랑 똑같아. 끝까지 나를 이기려 들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유리가 바닥에서 부서졌죠. 저는 조용히 서류를 접어들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리예요. 당신이 망가뜨린 걸 바로잡는 거죠. 그는 쓰러질 듯 제게 다가오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더니 낮게 신음을 냈죠. 그 순간 제 눈앞에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저는 달려가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구급차를 부를까요? 그는 고개를 저었죠. 혜원아, 나를 용서하지 마. 그 말이 그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병원 복도는 새벽빛처럼 창백했습니다. 남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반신이 마비된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죠. 그의 옆에는 서지민이 서 있었습니다. 서지민은 울고 있었지만 눈물 속엔 두려움이 아니라 계산이 보였죠. 의사에게 묻는 서지민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질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의식은 돌아올까요? 의사는 잠시 머뭇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 겁니다. 뇌 손상이 심합니다. 서지민은 그제야 고개를 숙였지만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죠. 그 떨림은 슬픔이 아니라 불안의 리듬이었습니다. 저는 병실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지민은 제 존재를 눈치채자마자 급히 눈을 닦았죠. 사모님 걱정 많으시죠? 제가 대표님 곁을 잘 지킬게요. 서지민의 목소리는 애써 부드러웠지만 이미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죠.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 그럴 자격도 없잖아요. 서지민은 말없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며칠 뒤 회사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정민수 대표 건강 악화로 경영 일선에서 퇴진, 그리고 임시 대표로 서지민의 이름이 올랐죠. 뉴스가 나간 날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지민이 자리를 차지한 순간이 바로 제 마지막 반격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저는 한석준을 불러 회의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단정히 정장을 입고 서류 뭉치를 내밀었죠. 강혜원 여사님 모든 법적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제 이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정민수 명의의 모든 지분은 배임 조항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창업주, 직계 가족 즉 사모님께 권리가 귀속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요. 그 서류는 내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공개하죠. 그날 밤 병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고 기계음만이 귓가를 울렸죠. 저는 그 옆 의자에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세상이 다 무너졌어요. 이제 내가 다시 세울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아니라 시아버지의 이름으로. 그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저는 그가 듣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다은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췄죠.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이제 우리 이름을 되찾을 차례야. 다은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엄마를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저는 웃지 않았죠. 두려움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거야. 난 이제 두려울 게 없단다. 창문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가 마치 오래된 기계가 멈추는 소리처럼 들렸죠. 이제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저는 다시 수첩을 펼쳐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거짓으로 쌓은 제국은 진실 앞에서 무너진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죠. 이제 무대는 내일 그 주주총회장에서 열릴 차례였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눈을 뜨자마자 달력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붉은 동그라미 안에는 제가 직접 적은 글씨가 있었죠. 회복의 날. 창문을 열자 서늘한 바람이 방 안을 가로질렀습니다. 새벽의 공기는 맑았고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 냄새가 났죠. 저는 흰 블라우스와 남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옷깃을 다듬으며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봤죠. 거기엔 더 이상 순한 혜원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버티던 여자는 이제 한 회사의 창업주 며느리로 돌아왔습니다. 다은이는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다 괜찮아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죠. 괜찮아. 오늘은 우리 가족의 이름을 되찾는 날이야. 그 아이의 눈빛 속에는 아직 어린 불안이 남아 있었지만 저는 굳이 그걸 지워주지 않았습니다. 불안은 어른이 되는 통로니까요. 아침 8시 한석준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말했죠. 모든 서류는 준비됐습니다. 단상 위에서 발표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준 씨, 오늘은 제게 말릴 기회조차 주지 말아요. 모든 건 끝까지 갑니다. 그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죠. 그 미소는 오래전 시아버지 곁에 서 있던 충직한 비서의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메디텍 본사 건물 앞에 도착하자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정민수 대표 퇴진 이후 경영권 공백 논란, 창업주 며느리, 혜원 여사 주주총회 참석,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저는 그 빛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죠. 건물 안 로비는 낯익었지만 이상하게도 처음 보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스쳐 지나갔던 벽 매일 들어오던 문이었지만 오늘은 그 모든 것이 증거처럼 서 있었죠. 회의실 문을 열자 수십 명의 주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피로와 기대가 뒤섞여 있었죠. 앞줄에는 서지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흙빛이었죠. 서지민은 제가 들어서는 순간 굳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어있는 초조함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의 첫 번째 안건은 임시 대표이사 선임건입니다. 현 서지민 팀장의 대표이사 승인을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순간 한석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었죠. 잠시만요. 안건에 앞서 한 가지 서류를 공개하겠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봉투를 열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서류의 첫 장에는
제 이름이 찍혀 있었죠. 창업주 직계 가족 강혜원의 권리 환수 청구서.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지민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죠. 서지민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이미 대표직 인수 절차가 끝났어요. 그러나 한석준이 이어서 발표했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이 계약은 1993년 작성된 원본이며 인수인 정민수의 배임으로 인해 계약 무효 조항이 발동되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조명이 한층 더 밝아졌죠. 플래시가 터졌고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제게 향했습니다. 저는 단상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자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죠. 여러분, 저는 30년 전 이 회사를 잃은 한 사람의 며느리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메디텍은 제 시아버지 정태성의 땀과 피로 세워진 회사입니다. 그 명예를 되찾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죠. 여러분이 믿었던 정민수는 이미 스스로의 탐욕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는 회사의 자산을 불법 담보로 잡았고 불륜 관계를 통해 내부 정보를 유출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지금 제 손에 있습니다. 한석준이 제 신호에 맞춰 스크린을 켰습니다. 거기에 투사된 영상은 바로 남편의 목소리였죠. 내가 시킨 적 없다. 내가 다 꾸민 거잖아. 회의장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서지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서지민은 비틀거리며 자리에 앉았죠.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창업주 정태성의 명예는 되찾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모든 권리는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주주석 한켠에서 시작된 박수는 이내 커졌고 회의실 전체가 그 소리로 가득 찼죠. 서지민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서지민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서지민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한석준이 제 옆에서 속삭였죠. 끝났습니다, 사모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에요. 사람의 탐욕은 죽지 않아요. 끝까지 봐야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다은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손을 꼭 잡았죠. 엄마, 이제 정말 우리 이름을 되찾았네. 저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진짜 평화는 지금부터 만들어야 해. 건물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 속으로 나온 기분이었죠. 그러나 마음 한켠은 이상하게도 허전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남은 건 공허였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시아버님, 이제야 끝났어요. 하지만 마음은 왜 이렇게 텅 비어 있을까요? 그리고 그날 밤 다시 금고를 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서류 옆에는 편지 한 장이 있었죠. 혜원아, 내가 이걸 읽을 때쯤이면 나는 없겠지. 그러나 꼭 기억해라. 복수는 살아남은 자의 숙제다. 하지만 용서는 그 숙제를 마무리하는 답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한 줄 흘렀습니다. 나는 복수를 완성했지만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사람이었죠. 그 답은 아마 내일의 나에게 맡겨야겠죠. 주주총회 다음 날 회사 정문 앞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신문마다 헤드라인은 비슷했죠. 창업주 직계 메디텍, 경영권 회복, 정민수 전 대표 배임으로 해임, 불륜 스캔들 업계 충격. 사람들은 사건의 결말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옳았는지, 누가 이겼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죠. 하지만 제게는 단 하나의 문장만 남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회사 복도는 정적했습니다. 오랫동안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던 곳이었는데 그 어둠이 걷히자 공기가 낯설 만큼 투명했죠. 직원들은 제게 인사를 하며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굳이 웃지도 않았죠. 그들은 아직 저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통제보다 오래 갑니다. 첫 회의실에 들어가자
한석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이제 정식 취임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서류를 보고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하는 순간 마음 한가운데 묘한 공허가 밀려왔죠. 이 싸움이 끝나도 돌아오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서명을 마친 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회사의 담장 뒤편에는 여전히 낡은 공장이 서 있었죠. 시아버지가 밤낮 없이 다니던 그 길, 그곳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시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죠. 혜원아, 건강은 기본이다. 그 말은 이제 단지 회사의 철학이 아니라 제 삶의 문장이 되었습니다. 점심 무렵 다은이가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병원을 마치자마자 달려온 모양이었죠. 엄마, 다들 뉴스 봤어요. 동료들이 엄청 놀랐어요. 그 아이의 얼굴엔 자랑과 걱정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으며 말했죠. 이건 자랑이 아니야. 엄마는 단지 잘못된 걸 바로잡았을 뿐이야. 다은이는 잠시 제 어깨에 기대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아빠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봤죠. 그곳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이 보였습니다. 하얀 바탕에 파란 글씨로 신뢰와 건강이라 적혀 있었죠. 그 문장이 언젠가 남편의 이름보다 더 무거워질 날이 오겠죠. 오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침묵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기계음이 일정한 리듬으로 울리고 있었죠.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원하던 세상은 이렇게 끝났어요. 하지만 당신도 결국 메디텍을 만든 사람이에요. 당신의 탐욕까지 부정하지 않을게요. 그 말이 끝나자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게 의식의 흔적인지 단순한 근육 반응인지는 알 수 없었죠. 하지만 그 작은 떨림이 어딘가에서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빛은 희미했고 바람은 차가웠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끝은 아니었습니다. 복수는 결국 또 다른 공백을 남기죠.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는 살아있는 자의 몫이겠죠. 집으로 돌아오니 다은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일기장이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 한 줄이 적혀 있었죠. 엄마는 무서운 사람이지만 멋있다. 그 문장을 보고 나는 잠시 웃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죠. 무섭다는 건 아마 진실을 마주할 용기일 거야. 나는 거실 불을 끄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 위에 한 줄을 적었죠. 복수는 끝이 아니라 복원의 시작이었다. 펜을 내려놓자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죠. 이제 더 이상 증거도 계획도 서류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숨을 고르고 살아가면 되는 시간이 왔죠.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있는 사람으로 돌아오는 일이란 걸. 그리고 문득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린 듯 했습니다. 이제 됐다, 혜원아. 건강은 기본이고 사람의 건강은 결국 진심으로 증명된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자리에 아주 작은 평화가 남아 있었죠. 그 평화가 언젠가 내 아이의 세상을 지탱해 주리라 믿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서서히 식어갔고 주가도 회복세를 보였죠.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의 명패에는 메디텍 대표이사 강혜원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그 이름을 볼 때마다 묘한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건 승리의 이름이 아니라 오랜 세월 묻어둔 진실의 잔재였기 때문이었죠. 아침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회사 옥상으로 올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즐겨 올라오시던 곳이었죠. 낡은 철제 난간에 손을 얹으니 차가운 바람이 손끝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고였죠. 시아버지가 저 멀리서 미소 짓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말씀하셨죠.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약속이다. 이제야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워진 회사를 되찾았지만 이제부터는 제 이름으로 지켜야 했죠. 점심 무렵 한석준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죠. 여사님 복구 계획 초안이 나왔습니다. 연구 개발과 지역 의료 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비를 추진하면 1년 내에 안정화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숫자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회사가 잃은 건 신뢰예요. 그걸 되찾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의미 없죠.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창업주의 며느리십니다. 그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죠. 이제 나는 누구의 며느리가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그날 오후 다은이가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의사 가운 차림 그대로였죠. 엄마 아빠가 깨어났대요. 그 한마디에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가슴이 세게 뛰었죠. 병원으로 달려가자 남편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기계음 사이로 그의 숨소리가 느껴졌죠. 그는 힘겹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혜원 나 좀 봐. 그 목소리는 30년 전 청년 시절의 그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았죠. 정신이 드셨어요. 그는 제 손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마비된 팔은 미세하게 떨릴 뿐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지.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죠. 늦은 건 맞아요.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그는 눈을 감은 채 한참 침묵했습니다. 내가 널 그렇게 만들 줄은 몰랐다. 내가 나를 이렇게 무너뜨릴 줄은 더 몰랐고. 저는 잠시 숨을 골랐죠. 난 당신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거짓을 없앤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웃었습니다. 이제 보니 당신이 진짜 대표였구나. 그 웃음에는 후회보다 안도가 섞여 있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병실 창가로 걸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혔죠. 민수 씨, 당신이 다시 일어서려면 이 회사가 아니라 당신 자신부터 용서해야 해요. 그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혜원 나 대신 그 회사를 잘 지켜줘. 그 말이 끝나자 그는 다시 잠들듯 조용해졌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빗물이 도로 위를 흘러내렸습니다. 와이퍼가 일정한 박자로 흔들렸고 그 리듬 속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죠. 용서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나를 살게 했고 용서는 나를 사람으로 되돌려 주었죠. 그날 밤 다은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괜찮아질까요? 저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천천히 말했죠. 그래, 그는 살아남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살아가야 해. 다은이는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름을 바꾸지 말아요. 강혜원이라는 이름이 좋아요. 그 말에 저는 웃었죠. 그래, 이제 그 이름으로 살게. 창밖에 빗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죠. 한 줄기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이제 내 이름을 찾아가거라, 혜원아. 저는 그 말에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더는 과거에 머물 이유가 없었죠. 모든 게 잿더미가 되었지만 그 위에 새로운 이름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새벽부터 길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옛 공장이었죠. 시아버지가 처음 회사를 세웠던 곳입니다. 메디텍의 뿌리이자 제 젊은 시절의 거의 모든 기억이 담긴 장소였죠. 자동차 창밖으로 희미한 안개가 흘렀습니다. 차를 세우고 내리자 오래된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녹슨 철문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고 메디텍이라는 옛 간판 글씨가 반쯤 지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철문을 밀고 들어갔죠. 기름때 묻은 바닥, 벗겨진 벽, 그리고 휑한 기계들. 그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정막이 싫지 않았죠.
시아버님, 저 왔어요. 입 밖으로 흘러나온 말이 울림처럼 공장 안을 맴돌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이 자리에서 언제나 직원들과 함께 식사했고 제게 건강을 챙기라던 손이 아직도 기억났죠. 그분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장은 단순한 철과 기계가 아니다. 사람의 숨으로 돌아가는 곳이다. 저는 바닥에 앉아 먼지를 손끝으로 쓸어냈습니다. 그 속에서 낡은 표지판 하나가 나왔죠. 일공정 품질검사실. 저는 그 글씨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품질이라 참 아이러니하네요. 당신의 이름과 정민수의 이름이 섞이면서 시작된 비극이었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문득 발밑에서 작은 상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죠. 시아버지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정민수. 세 사람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미래를 몰랐겠죠. 저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다시 덮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죠. 고개를 돌리니 한석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벗으며 미소를 지었죠. 여사님, 여기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찾았어요? 이곳이 여사님에게 시작이자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옆에 서서 공장을 둘러보았죠. 이곳을 복원할 겁니다. 옛날 방식을 그대로 살리면 충분히 재가동할 수 있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이걸 다시 살린다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죠. 이게 진짜 메디텍의 얼굴 아닙니까? 대표님의 이름보다 여사님 시아버님의 정신이 깃든 곳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대답했죠. 좋아요, 복원해요. 하지만 이름은 바꿔요. 메디텍이 아니라 태성 메디컬로.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제자리로 돌아가는군요. 그날 오후 저는 공장 한편에 쌓인 먼지투성이 나무 상자를 꺼냈죠.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와 함께 낡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시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태성 다시 빛날 날을 위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를 마친 제가 이제야 진짜로 시아버지에게 돌아온 것 같았죠.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조금씩 안개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바람 속에서 오래된 공장의 냄새가 조금 달라졌죠. 이제 이곳은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새 출발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아버님, 약속드려요. 이제는 증오가 아닌 자부심으로 당신 이름을 다시 세울게요. 그때 멀리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석준이 받았다가 제게 건넸죠. 병원이에요. 받자마자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혜원 여사님, 환자분께서 의식을 완전히 되찾으셨습니다. 순간 제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죠. 정민수가 깨어났다는 사실이 두렵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끝맺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죠. 저는 한석준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죠. 함께 가겠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공장의 벽에 닿아 붉게 물들었죠. 그 붉은 빛 속에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복수의 여정이 끝나도 나는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 공장은 서서히 작별을 고하듯 빛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속에서도 오래된 그림자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죠.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장면 하나뿐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하얀 벽은 새로 칠해져 있었지만 그 냄새가 이상하게 비릿하게 느껴졌죠. 그 길을 걸으며 저는 지난 세월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젊은 날의 혜원 시아버지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던 그때의 나, 그리고 30년 동안 모른 척 살아온 아내의 얼굴. 이제 그 모든 장면이 하나의 문 앞에서 끝을 기다리고 있었죠. 정민수의 병실 문을 열자 그는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죠. 그는 천천히 제게 손짓했습니다. 왔구나. 그 한마디에 수많은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옆으로 다가가 의자에 앉았죠. 몸은 좀 어떠세요? 그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절반만 사람이지 나머진 기계야. 그는 팔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그 모습은 제게 이상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연민도 증오도 아닌 그저 오래된 피로감 같은 것이었죠. 이제 회사는 당신 거겠지. 그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만든 제국은 제 손으로 마무리했어요. 이제 그 이름은 다시 태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죠. 한참을 침묵하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넌 결국 나보다 더 냉정하구나. 냉정함이라기보단 배운 거죠. 당신한테서. 그는 그 말을 듣고 허약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내 시아버지를 속이던 나를 기억하나? 그 한 문장에 숨이 막혔죠.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땐 믿었지.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그분의 회사를 살릴 수 있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욕심이 생겼어. 그분의 신뢰가 내게 준 힘이 달콤했거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나는 내 시아버지를 존경했어. 하지만 동시에 그분의 자리를 빼앗고 싶었지. 그 모순이 내 인생을 망쳤어.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죠. 그래서 시아버지를 무너뜨리고 나를 이용했군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가락을 떨며 무언가를 찾더니 침대 옆 서랍을 열었죠. 그 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 마지막 유언이야. 내 이름으로 된 모든 주식과 부동산을 내 명의로 넘긴다. 대신 부탁이 하나 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죠. 내 묘를 내 시아버지 근처에 써달라. 그 순간 마음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시아버지의 용서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분이 나를 용서하지 않더라도 나는 여기서 기다리겠지. 그는 숨을 고르며 덧붙였죠. 혜원아, 내가 나를 증오해도 좋다. 하지만 내가 살아남았다는 것만은 기쁘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몸이 살짝 떨렸습니다. 모니터의 파형이 순간 불안정하게 흔들렸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결국 마지막까지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말에 그는 미소를 지었죠. 그게 나야. 넌 그걸 잘 알잖아. 잠시 후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너무나 담담하게 세상을 떠났죠. 기계음은 일정한 리듬을 잃고 곧 평선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의 얼굴을 바라봤죠. 30년간의 증오가 그 한순간에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 대신 이상할 정도로 깊은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오자 복도 창문으로 붉은 석양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먼지가 천천히 흩날렸죠. 저는 봉투를 들고 걸었습니다. 손끝에 남은 그 사람의 체온이 아직도 미약하게 느껴졌죠. 밖으로 나오니 한석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표정을 보자마자 말없이 고개를 숙였죠. 가셨군요. 그래요. 생각보다 조용히. 그는 제 손에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묻어줄 겁니다. 그 사람의 죄와 내 분노 둘 다 같은 흙 아래에. 그 말에 한석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게 진짜 끝이겠군요. 끝이 아니라 정리해요. 복수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되니까요. 그날 밤 병원 장례실 앞에서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죠. 다만 아주 오래전 결혼식 날 입었던 흰 드레스의 무게가 지금에 와서야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깨달았을 뿐이었습니다. 영정 뒤로 시아버지의 미소가 겹쳐 보였죠.
두 남자는 내 인생의 양끝이었고 이제 그 둘이 같은 자리에서 잠들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됐어요. 시아버님, 이제 이 싸움을 놓을게요. 복수의 끝에서 나는 처음으로 한 사람의 이름을 용서할 수 있었죠.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그가 세운 제국의 임원들도 언론도 오지 않았죠. 조화를 보낸 사람은 몇 안 됐고 그중 하나는 이름 없는 하얀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 리본을 손끝으로 매만지며 생각했죠. 이 사람은 생전에 수많은 이름을 가졌지만 마지막엔 단 한 사람의 남편으로 돌아왔구나. 유골함이 화장장 벨트 위로 천천히 밀려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불빛이 번쩍였다 사라지자 내 안에서도 무언가 함께 타는 느낌이 들었죠. 오랫동안 나를 지탱하던 분노가 이제 제 온도에서 식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석준에게 말했죠. 묻을 곳은 정했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업주 묘 근처 작은 언덕입니다. 흙이 단단하고 물길이 좋아요. 우리는 오후 햇살을 따라 차를 몰았습니다. 도시의 끝자락을 지나 산길로 접어들자 도로 양옆에 늙은 소나무들이 서 있었죠. 그 길은 내가 시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배웅하던 길과 닮아 있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에서 한참을 걸었죠.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이 흩날렸고 공기 속에는 비냄새와 흙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작은 언덕 위에 도착하자 석준이 조용히 삽을 들었습니다. 이쯤이면 괜찮을까요? 나는 주변을 살폈죠. 바로 아래에는 시아버지의 묘가 보였고 그 옆에는 아직 이름 없는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면 돼요. 가까워도 다치는 않게. 그 말에 그는 천천히 흙을 파기 시작했죠. 나는 묵묵히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민수가 남긴 봉투가 들어 있었죠. 안에는 주식 양도 서류와 함께 손으로 쓴 짧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판다. 다만 내가 그 흙을 고르게 해주길 바란다. 나는 그 쪽지를 조용히 접어 유골함 밑에 넣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비겁하게 들리지 않았죠. 오히려 이상하게도 담담했습니다. 마치 인간의 추함까지 인정하려는 고백 같았습니다. 모래가 덮이고 마지막 삽이 흙 위에 닿을 때 나는 손끝으로 그 자리를 눌렀습니다. 흙은 따뜻했죠. 태양 아래에서 데워진 온기였는지 혹은 내 체온이 스며든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낮게 중얼거렸죠. 당신은 결국 내 인생의 절반이었어요. 증오든 사랑이든 어쨌든 나를 만든 사람이었죠. 바람이 지나가며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그 먼지가 내 얼굴에 닿자 이상하게 눈물이 났죠. 그러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래 묵은 무게를 흘려보내는 물 같았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표석 하나를 꺼냈죠. 무명한 때 세상을 가졌던 사람. 그 문장을 돌에 새겨 그 자리에 놓았습니다. 이제 이 이름 없는 돌이 그를 대신할 것입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우리는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석준이 묵묵히 걸으며 물었죠.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는 잠시 하늘을 보았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흰 구름이 천천히 흘렀죠. 이제는 살 거예요. 누구의 아내로도 누군가의 며느리로도 아닌 내 이름으로.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진짜 복수의 끝이겠네요. 아니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죠. 그건 시작이에요. 내가 다시 사람이 되는 시작.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에서 옛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가사 중 한 줄이 귀에 박혔죠. 모든 건 지나가고 남는 건 이름뿐. 나는 운전대를 잡은 채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죠. 이제 내 이름을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다은이가 마당에서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에 묻은 흙이 햇빛에 반짝였죠. 엄마, 이건 아빠 묘에 가져갈 꽃이에요. 나는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꽃이야? 들국 화요. 강한 햇빛에도 잘 자란대요. 그 말에 나는 웃었죠. 그래, 그럼 그 꽃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 인사겠구나. 그날 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는 수첩을 다시 꺼내 마지막 문장을 적었죠. 복수는 끝났다. 그러나 삶은 흙 위에서 다시 시작된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나는 펜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속삭였죠. 이제 진짜로 잘 가요, 민수 씨. 눈이 녹고 나무의 새순이 돋을 무렵 나는 다시 그 언덕을 찾았습니다.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흙 위로 작은 들국화 몇 송이가 피어 있었죠. 그 옆에 서 있는 돌 표식에는 여전히 무명 두 글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앉아 손바닥으로 흙을 쓸어내렸죠. 이제는 이 자리에서도 더 이상 분노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봄 기운이 손끝으로 전해졌죠. 옆에는 다은이가 들고 온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흰 국화 대신 들꽃과 약간의 흙 그리고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엄마, 이건 제가 쓴 거예요. 아빠가 하늘에서 보면 좋아하실 거예요. 나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조용히 읽었습니다. 아빠, 이제 엄마는 웃어요. 이제 우리 집에선 다투는 소리도 울음소리도 없어요. 저도 커서 엄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게요. 그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한 줄 한 줄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나는 편지를 접어 묘 앞에 두었죠. 그래, 이제 이 아이한테만큼은 평화를 물려주면 되겠지. 아이의 작은 손을 잡자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이 오래된 슬픔을 함께 데려가는 듯했죠. 산을 내려오며 나는 새로 세워질 태성 메디컬의 첫 개장식을 떠올렸습니다. 공장은 완전히 복원되어 있었고 첫날부터 지역 주민들이 몰려들었죠. 현관 유리문에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강 사람의 이름으로 다시 세운 태성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나는 시아버지가 웃는 모습을 떠올렸죠. 그분의 신념이 이제야 세상에 다시 살아난 셈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강혜원 회장님 30년 만에 회사를 되찾으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나는 잠시 미소를 짓고 대답했죠. 되찾은 게 아니라 제자리를 정리한 겁니다. 이제 이 회사는 제 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흘러갈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진심으로 깨달았죠. 복수의 끝이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식이 끝나고 공장 한쪽에서 한석준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예전보다 표정이 부드러워졌죠.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회장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석준 씨, 이젠 나 대신 이 회사를 키워줘요. 나는 여기까지예요. 그는 놀란 눈빛으로 물었죠. 그럼 떠나실 생각입니까? 내 다은이와 함께 바다 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조용한 곳에서 글을 쓰며 살려고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웃었습니다. 그게 어울리십니다. 이제는 싸움보다 삶이 어울릴 때니까요. 며칠 뒤 나는 짐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서류, 기사 스크랩, 증거 사진들까지 전부 불태웠죠. 불길이 일렁이며 검은 재가 공중으로 흩날릴 때 마음속의 그림자도 함께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그 재 중 하나가 손등에 닿았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끝의 감촉이었죠. 이삿짐을 실은 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은 더 이상 증오로 일그러진 여자가 아니었죠. 그저 살아남은 사람의 얼굴, 봄을 맞이한 얼굴이었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하니 저녁 햇살이 붉게 번지고 있었죠. 모래 위를 걷다 멈춰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며 흰 거품을 남겼죠.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복수가 아니라 나 자신의 이야기로 살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새 일기장을 열었습니다. 첫 장에 이렇게 적었죠.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는다. 강혜원, 그 이름으로 다시 봄을 맞는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 속에는 끝도 시작도 없이 그저 살아가는 삶의 리듬만이 남아 있었죠.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자유로워졌다는 걸 느끼며 봄의 향기가 창문을 넘어 방 안으로 스며들었죠. 그 향기 속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시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듯했습니다. 잘했구나 혜원아, 이제 살아라. 그 목소리에 대답하듯 나는 속삭였습니다. 네 시아버님, 이제 진짜 제 삶을 살게요. 이야기의 끝. 그러나 내 인생의 봄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보내고 있었고 나는 그 리듬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쓸 준비가 되어 있었죠. 복수는 나를 깨웠고 용서는 나를 살게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일뿐이었죠. 다은이가 제 옆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행복해요. 저는 아이를 안으며 대답했죠. 그래, 이제 우리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끝없이 넓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잠든 언덕은 이제 멀리 있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제 안에 평화롭게 자리 잡았죠. 저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쓸 시간이었죠. 이번엔 복수가 아닌 희망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첫 줄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바다는 파도를 보내고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숨을 쉰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하루였다. 펜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가 파도 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죠. 복수의 끝에서 찾은 진짜 자유. 그것이 제가 얻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